만들어주신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빈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작품들을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거나 알려준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다들 잘 하시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대표님께 얘기를 들었을 때 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오늘 와서 눈빛들을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요. 어쨌든 그냥 참고만 하시는 정도로 얘기를 들어주시고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과감하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 강연은 이렇게 여러분께 미리 질문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토대로 한번 강연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작가님은 과연 어떻게 하루 일정을 어떤 식으로 보내시나요? 네, 이 질문부터 먼저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오늘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왔어요. 왜냐부터 불면증이 굉장히 심해서 보통은 제가 한 6시쯤에 잠들어서 한 오전 10시쯤에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면은 전화해서 깨고 한 1시쯤에 일어나서 제 와이프 밥을 차려주고 그런 다음에 작업실에 갔다가 저녁에 이제 다시 집에 와서 와이프 밥을 차려주고 다시 작업실에 가서 작업을 하고 새벽에 오는 그런 루틴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작가의 하루라는 게 매일매일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어디 전시를 가거나 출장 가거나 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거의 밤에는 이제 작업실에 있는 그런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작가님의 하루 일정 들어봤고요.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 손 들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부부 작가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서로 어떻게 소통해 나가시는지 서로 작업에서는 정해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질문 써주신 분이 여기 있나요? 없으신가요? 계신데 없는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왜냐하면 이거 질문을 여쭤보신 약간 의도가 좀 궁금해서 본인도 이렇게 부부 작가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사람들이 부부 작가라고 생각하면은 좀 안 좋은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서로 예민하고 서로 작업에 대해서 막 비평하고 막 싸우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서로 평범하고 사실 이제 작가라고 해서 성격이 괴팍하거나 그런 거는 편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막상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작가랑 결혼하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되게 평범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그분이 따로 오시면은 디테일한 왜 이걸 물어보셨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질문자분 오실 때까지 질문을 킵을 해두고요. 이것도 많이 궁금합니다. 작품이 판매가 되는데 수익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쓰시는지 혹은 이렇게 나눠서 일정한 퍼센트로 나눠서 지출을 하시는지 그리고 재료비에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나요?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보고서 이거를 평균화시켜서 하기는 조금 힘들기는 했어요. 근데 보통 제가 일단 작업실을 유지하고 뭔가 재료비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달에 보통 한 7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활하는 데 쓰는 거를 보면은 보통 한 달에 제가 지출하는 게 1500에서 한 2000 정도? 네, 평균적으로 그렇게 지출하는 것 같아요. 한 달에요? 네. 와. 그러면 수익금이 딱 들어왔을 때 그걸 나눠서 지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하게 그 정도 사용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때마다 들어오는 액수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어쨌든 재료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캔버스를 살 때도 한꺼번에 시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지 일일이 잘 기억은 잘 못해요. 네네. 네, 재료가 필요하면 그냥 구입을 하고 나중에 오늘 이번 달에 내가 이만큼 썼구나 그런 거를 보는 거니까. MBTI상 J는 아니시고. 그쵸? 아니 저 INTJ. 다 INTJ세요? 예. 저 ENTJ인데요. 네, 되게 이렇게 이성적인 것들을 굉장히 좋아.
하지만 이제 수익금 들어왔을 때 일정하게 나눠서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네네. 보통 뭐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한 달에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1,000만 원인 경우는 잘 없어. 잘 없어요. 1,500에서 2,000인데 사실은 2,000 넘나가는 경우도 많죠. 근데 어디 쓰시는지 좀 궁금하지 않아요? 세분화시켜서 네. 일단은 작업실에 이자 나가는 거가 요즘 금리가 올라가지고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그거랑 뭐 그게 한 100만 원 좀 넘고 관리비가 한 50만 원 정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유지비하고 하는 거랑 재료비 액자비랑 캔버스 비용이 한 500 정도 나가는 것 같고 뭐 여타 사실은 뭐 이것저것 작업에 쓰는 돈들이 막 이것저것 사실 복잡하게 많아가지고 저는 모르겠고 또 결혼을 했으니까 양가 부모님한테 들어가는 돈도 있고 뭐 생활하면서 하는 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제가 뭐 작품 구입하고 하는 그런 돈들도 있고 하니까 네. 평균 한 2,000 정도씩 쓰는 것 같고 여튼 이런 건 제 단답으로 하려고 한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직접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작가님은 유튜브 영상을 직접 하시는데 어떤 콘텐츠를 자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거 질문하신 분도 여기 계신가요 혹시? 그렇죠. 누가 이 질문을 냈은 거예요? 아무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제가 어떤 미술 유튜브 채널을 보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미술 유튜브는 보는 거는 없고요. 아마 제 나이 대 사람들이 보는 뭐 슈카월드라든가 아니면 3프로 뭐 이런 경제 이런 것들을 주로 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보시죠. 그리고 여행도 자주 다니시나요? 여행은 제가 젊었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여행을 거의 못 갔었어. 제가 33살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사실 그냥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여행을 다니는 것 같은데 사실 한 2016년도부터는 제가 거의 너무 바빠서 사실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여행을 못 가고 있는 게 좀 많죠. 그래서 바쁘더라도 해외에 나가지 않으면 좀 쉴 수 없는 게 있어요. 네, 국내에 있으면 계속 뭔가 일을 하게 되니까 해외에 나가면 좀 쉴 수 있는데 요즘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간 것도 있고 해외 일정들도 지금 계속 못 나가는 것들이 있어서 여행을 요즘 자주 다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같은 상황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짧은 질문들은 해봤고요. 이제 조금 딥한 질문들 상대적으로 그런 질문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떤 질문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사실 이것들이 연결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사실은 주제마다 한 30분, 1시간 정도씩은 얘기를 해야 되는 주제고 또 생각이 다르신 분도 있으니까 대화가 티키타카가 오고 가면 좋을 텐데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큰 틀을 연결해가지고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작가로서 계속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물론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그냥 조금 더 많고 다행히 제가 여기서 나이는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꾸준함과 그리고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작가로서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하면서 물론 좋은 작업을 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인 거고 멘탈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더라도 저 사람이 저대로 꾸준히만 하면은 잘 되겠다 싶은데 스스로 멘탈이 무너지거나 뭐 악플이라든가 사람들의 시선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아나운서님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겪으셨을 수도 있고 작가들도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연예인하고 비슷한 거기 때문에 많은 그런 루머나 여러 가지에 쓰러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가 더 유명해지고 하면은 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유명인들을 보면은 사실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더 그런 거에 시달리게 돼요. 뭐 예를 들어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는 팝의 황제였고 뭐 실력으로는 깔 게 없는 사람이고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룬 사람인데도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루머를 계속 재생산해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작가 생활로 성장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멘탈 관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유연한 사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커피가 반만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처럼 우리는 사실 뭐 미국이나 중국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마다 사실은 유연하게 여기다가 좀 말 좀 돌려가면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작가는 아무튼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다 작업을 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뭐 가르칠 것도 없고, 근데 꾸준하다라는 게 사실은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질문을 보면은 작업을 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냐 이런 질문도 있고, 약간 뭐 비슷한 게 있나 뭐 그런 체력 관리, 체력 관리, 작업하면서 네, 체력 뭐 관리. 그런 것도 있고,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꾸준함과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오랜만에 제자를 만났는데, 제자도 이제 30대 작가로서 작가 생활을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하루에 몇 시간 작업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가들이 사실 그런 걸 물어보면은 대충 감이 와요.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은 사실 그런 걸 안 물어보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거의 7, 8년째 거의 시간 단위 아니면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가지고 살아야 될 정도로 하루하루가 사실 너무 바쁜데,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작업하는지를 세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작업을 하는지 세고 있다는 건,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작업을 매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많은 작가분들이 되게 겪는 게, 그래서 공동작업실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신기하게 한 4명이서 공동작업실을 쓰면은 한 3명은 안 나와요. 네, 정말 신기하게. 근데 이게 그렇거든요. 내가 작업실을 하루 안 가면은 어제 작업 못한 거를 만회를 해야겠다. 3일을 안 가면은 3일 안 간 거를 만회를 해야겠다. 이러면은 나중에 그 부담감이 점점 좀 커져가지고 안 가게 되거든요. 이게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헬스장을 끊고 가장 어려운 거는 매일 가는 거잖아요. 한 초반 3일은 열심히 다니다가 안 가면은 안 간 만큼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은 그게 부담감이 쌓여가지고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루 몇 시간 작업을 해야 되지? 시간을 정해두게 되면은 내가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게 뭔가 빚으로 남는 것 같고, 그게 대신 부담감으로 남아가지고 작업실을 더 안 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초래가 돼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업실을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단 5분을 가더라도, 내가 설사 오늘 가서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작업실을 가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못하는 사람이 사실 90% 이상. 네. 제가 그래도 이제 좀 성공하신 작가 이제 선생님들이나 주변 동료들을 보면은 사실은 뭐 미술학원 때 엄청 작업을 잘했거나 아니면 엄청 천재성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능력이 별로 없어 보였는데도 정말 꾸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살아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몸매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좀 조절하면 되는 건데, 사실 그거를 매일 꾸준히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대부분의 해답은 사실 그거를 매일 하는 것에, 꾸준하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또 이런 작품의 정체성과 매너리즘, 이런 것과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간혹 어떤 작업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건 나도 그리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비슷한 걸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나도 그릴 수 있고 누군가 하찮아 보이는 거에 내 인생을 갈아 넣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봤을 때는 나도 하겠다 싶은 거겠지만 이 사람은 저걸 매일매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거에다가 인생을 바치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하면은 좀 신기하게 시간이 되게 지났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을 해줘요. 굉장히 꾸준히 했고 하는 거니까.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작가는 내가 추구하는 철학이나 내 작품에 내 인생을 갈아 넣은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작가들이 이런 매너리즘, 같은 스타일 기법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대학교 때 이런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했었던 것과 아예 다른 작업을 한번 해와봐라 라고 했는데 애들이 과제를 해왔어요. 정말 너무 재밌게도 평소 하던 거랑 너무나 그 사람 작업 같은 걸 해온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다른 작업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작가분들을 만나보면은 의외로 작가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나는 작업이 일관성이 없고 너무 다양한 것 같아. 포트폴리오가 뭔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고민들을 작가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다른 작가들이 봤을 때는 맨날 똑같은 작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 작가는 맨날 너무 작업이 다양하다고 고민하고 있는데 남들이 봤을 때 맨날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사실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다 다르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이 보면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냥 뭐 일반 부산 시민이 봤을 때는 특이하게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다 비슷하게 봐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저게 같아 보일 수 있고 매너리즘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나는 항상 내 자기 복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걸 하더라도 나 같은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중간중간에 이상한 일들을 겪어가지고 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막 유명한 작곡가들이 사실은 표절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천재 작곡가는 여러 가지 색깔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자기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사실은 따낸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 모든 분야의 것들을 저렇게 작곡을 잘하나 생각을 했는데 자 차용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표절을 하거나 남의 손을 빌려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 똑같을지언정 내 손으로 작업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연결을 하자면은 여기 이제 창작자로서의 뭐 양심 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양심.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돈과 양심. 돈과 양심. 책임감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생각. 저는 좀 제가 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정의로운 거를 추구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정의로운 걸 추구를 해야 되는 거지만 저도 나름 제가 정의로운 거를 추구한다고 생각해서 사실 이번 강연도 대표님께서 강연비는 주셨지만 제가 그건 전액 기부를 했어요. 저는 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건데 막 정치가가 아닌데도 되게 막 민족미술 같은 것도 하고 개념미술 같은 것도 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우리나라 민족미술로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께서 밑에 일하는 애들 돈을 안 주고 네, 착취하고 그리고 개념미술하고 이제 상업미술 같은 거 싫어하는 분이 지금 막 본인들이 그리지도 않는 그림을 막 수백 점씩 막 그리고 가끔씩 저한테 사람들이 작품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림이 막 수천만 원, 수억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저보다 작업을 훨씬 더 많이 해요. 1년에 막 4,500점씩 막 하시는데 세상에 알려진 거는 이 사람 작업이 몇 점 없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제가 옛날부터 제가 어떻게 작품이 판매가 됐고 어떤 식으로 하고 하는 거를 다 오픈을 해요. 사람들이 그걸 왜 다 오픈하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는 작가가 스스로 다 투명하게 밝히면은 해결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대작이나 위작이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근데 저는 그런 모순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에 빠져 있거나 그런 것들을 되게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위험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사회주의를 만든 칼 마르크스도, 마르크스 아시죠? 마르크스도 주식회사를 만들었고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근데 본인은 난 이건 자본주의에 굴복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막 주식해가지고 돈 벌면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랬거든요. 사람은 되게 모순적인 존재고 내가 정의로운 거를 막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언제나 정의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작가라는 거는 정의감 옳고 그른 걸로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때도 감독이 옳고 그른 거를 정해놓고 영화를 만들게 되면 되게 재미없는 영화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는 솔직한 사람이어야지 옳고 그른 것, 정의로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는 거는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잠을 못 자서 이렇게 약간 흥설수설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괜찮나요? 행설수설 아니죠. 저 되게 집중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지금 약간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면 건강 관리도 잘 하시는지 잠 이야기도 하셨으니까 자기 관리 팁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아나운서님한테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심근경색이 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죽을 뻔하고 그 뒤로 생각이 내가 언제든 죽을 수도 있겠다. 사실은 심근경색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언제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체력이 약해서 뭐 운동을 많이 하지 못하는데 저는 이것도 하루 5분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되게 많이 본 케이스가 젊었을 때 운동선수 하신 분들이 운동을 끊고 나서는 운동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작업도 체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팔리는 것과 하고 싶은 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 약간은 속한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은 결국에는 돈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초월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굉장히 많으면은 돈에 대해서 초월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대기업 회장들도 돈 때문에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단위가 달라서 문제인 거지. 네. 결국에는 뭐 나는 상업미술과 뭐 비상업미술을 한다는 것도 약간 웃긴 게 팔리지 않는 작업은 그 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은 무슨 좀 못 사는 나라 갔었을 때 거기서 팔리지 않는 개념미술하는 예술가는 없거든요. 진짜 잘 사는 선진국일수록 오히려 그런 돈 안 되는 미술들을 하는데 그리고 미술관도 짓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사실은 자기들의 정체성과 그런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적으로 앞서가기 때문에 얻어들일 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이지 저는 이거는 근본적인 그 자본주의의 체제를 이해를 못하고 이거는 약간 쓸데없는 정의감에 있는 거라고 봐요. 네. 어차피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안 되는 예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외에서 전시를 하시잖아요. 해외에서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가 일반적인가요? 이 질문 드릴게요. 저는 작가는 하나의 개인 기업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작업하는 시간 외에 부가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업들이 하는 게 일단은 뭐 내가 생산하고 연구하는 게 있겠고 그리고 마케팅을 하고 유통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마케팅을 한다는 게 내가 뭐 어디서 홍보를 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갤러리라는 유통 체계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이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면은 그 정도 자료는 조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인스타 같은 데 자료를 올리실 때도 그냥 무조건 뭐 힙하게 보이는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 사람의 작업이나 아니면 키워드 접근을 했었을 때 친절하게 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도 미술신에서는 어떤 나라든지 다 영어를 기본적으로 쓰니까. 그래서 태그 같은 것도 그렇게 좀 달고, 내 홈페이지 같은 거에도 영어로 어느 정도 좀 설명을 해놓고, 그 정도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두면은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어떻게 사람들이 찾아내가지고 연락을 하거나, 저도 제가 어디에 오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 사람들이 요즘은 다 인스타로 하잖아요. 인스타로 찾아가지고 연락이 와서 연결이 되고, 대부분 작가님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다른 경로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작가라는 직업은 사람들이 작가한테 계획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무슨 전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대통령이나 신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성공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이제 방송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PD들이 뭔가를 구성을 할 때, 이 사람은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팀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유재석 같은 사람도 보면은, 이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다 살릴 수 있어.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갤러리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작가도 어디다 갖다 놔도 빛을 발하고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 사실은 생각하는 게 좀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계획이라는 거는 내가 어디 가서도 쓰임새가 있고 어디 가서도 당당하고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거지, 내가 전지전능하게 이러한 식으로 전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스타가 되겠다라는 계획은 뭐 그대로 되지도 않고, 그거는 작가의 계획하고는 좀 떨어지는 거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또 영어 말씀하셔가지고 영어 공부도 작가님들을 많이 하셔야 되겠구나. 기본적인 거는 좀 하셔야죠. 근데 뭐 요즘은 번역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아까 유튜브 얘기 잠깐 하자면은, 사실 유튜브로는 미술 정보 볼 건 별로 없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계 미술 시장 돌아가는 걸 알고 싶다고 하면은 영어 기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사는 제대로 된 기사는 잘 없고, 영어로 되어 있는 해외 미술 동향이라든가 그런 데는 리포트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미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오늘부터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질문도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배경이랑 저쪽 뒤에 배경이랑 파란색을 많이 쓰시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색상을 쓰시기도 하시는데, 작품에 자주 사용하는 색상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제 작품 설명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이건 답변을 그냥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요?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몇 분 남았나요? 20분. 그냥 제가 한 1시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 연습을 한 3달 했어요. 네, 이 짧은 거 하기 위해서. 자, 어쨌든 적당한 준비성이 철저하신 것 같아요. 적당한 시간이 남아서 일단은 아나운서님께서 질문할 게 있으면 하나 좀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처음에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처음에 저도 방송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송을 하게 된 건데, 작가님도 여기 많으시지만 처음에 뭔가 미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이 너무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작가가 되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계기로 미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어렵나요? 아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미술을 말고 다른 걸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무슨 계기로 미술을 해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미술 말고 다른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것도 있고 관심사도 있고, 네. 또 나이가 들면서 나의 삶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다 작가에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작가는 굉장히 좋은 직업
맞아요. 저도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은 다 운명적인 직업을 만나신 것 같아요. 자, 혹시 이제 좀 Q&A 시간을 네. 가져보려고 하는데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네. 혹시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성장통을 겪으신 적이 있는지 혹시 성장통이라는 있으시다면 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성장통일까요? 그냥 지금까지 지금 되게 자리 잡으시고 스타 작가시잖아요. 그런 성장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중간에 뭐 딜레마도 겪으셨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제가 2011년도에 첫 개인전을 하면서 그때 전업 작가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전업 작가를 하지 않으면 길이 없겠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작업에 되게 자신도 있고 좋은데 작업이 안 팔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나보다 앞서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길이 안 보이고, 사람들이 쉽게 뭐 몇 년만 버텨라고 하지만 몇 년이 아니라 사실 두 끼만 굶어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살센터에 전화를 해봤어요, 새벽에. 전화를 하면 저 무슨 센터에서 받는 줄 알았는데 새벽에 전화하니까 센터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분이 자다가 깨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걸로 막 그분한테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50대 되는 남자분이셨는데 제 얘기를 듣다가 자기가 더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가 더 힘들다는데 내가 뭐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또 나중에 이제 심근경색도 겪고 자살을 할까 막 이런 생각들도 했는데 결국에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나는 재능이 있으니까, 내 몸에 있는 재능이 되게 아까우니까 그리고 싶은 그림을 다 그리고 죽자. 네. 결국에는 많은 작가들이 여러 가지에 휩쓸리거나 하면서 방향을 잃을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미술학원에 갔었을 때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즐겁고, 아 평생 이렇게 뭐 그림이든 미술이든 미술을 하면서 살면 참 행복하겠다 라고 하는 게 작가의 기본적인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인드라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시장이 어떠니까 뭐 물량을 조절을 하고 뭘 풀고 막 이러는 거는 작가의 소관은 아닌 것 같고, 작가는 그냥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뭐 조각하는 사람은 조각하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하는 순수한 마음은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성장통을 겪을 때마다 가장 순수하게, 그리고 또 그때랑은 다르게 이제 막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면 작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물론 그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지만 사실은 내 작업에 집중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게 그런 성장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꾸준히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아까 저기 뒤에 흰색 옷 입으신 분 먼저 바로. 혹시 NFT를 하고 계신지, NF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 NFT 또 얘기하면 엄청 길어지는데, NFT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작년 말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하고 있는 NFT는 다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쓰레기라고 해야 되나? 네. 왜냐면은 이 코인 자체가, 물론 저는 NFT 시장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왜 NFT가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NFT들은 대부분 움직이는 이미지잖아요. 그게 여기는 지금 대부분 실물 미술품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겠지만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작품을 판매하기가 되게 애매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옛날에 CD로 구워가지고 CD에 사인을 해서 에디션으로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CD를 몇 장을 더 구웠는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파일을 더 복사를 하더라도 누가 뭐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파일로 저장할 수밖에 없는 영상 작업들을 판매할 수 있는 게 사실 NFT가 가장 적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이미지. 예, 그래서 대부분 NFT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움직이는 작업들은 어떻게 판매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것들을 차치하고 지금의 코인들은 제가 봤을 때 의미 있는 코인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자기네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해가지고 무슨 뭐 보안에 뛰어나다 어쩐다 하지만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킹하는 게 너무 쉬워요. 실제로 그러니까 코인이나 NFT 했던 사람들 중에서 5분의 1은 해킹을 당한 적이 있고 실제로 제 와이프도 해킹 당해가지고 NFT가 싹 다 날라갔어요. 네.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암호가 있는데 이 암호를 해킹하는 건 너무 쉬워요. 암호는 1차원적으로 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정성이 너무 떨어지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뭐 경찰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뭐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려면 그 암호 코드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안정성 자체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 모든 디지털 자산 시장이 뭔가 통일화가 되고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NFT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플레이튼이나 여러 가지에 묶여 있는 NFT들은 저는 지금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NFT 시장 쪽으로 가는 거는 맞아요. 네. 그 산업 구조까지 얘기하는 건 기니까. 네. 다음에 유튜브 올려주시면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 있는 얘기들도 아주 자세하게 다 올라와 있어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회색 옷 입으신 분, 네. 약간 이 작업 내용이 궁금한데 간단한 설명이랑 원 작업을 빼뚫는 뭐 하나의 개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랑 시작하게 된 계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되게 다양한데요. 아까 얘기했던 거를 시작점으로 풀어보자면은 제가 심근경색이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심혈관이 되게 안 좋았고 숨쉬기가 항상 답답했어요. 근데 이 숨쉬기가 답답하다라는 게 매초 쉬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되게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야 이게 심장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숨을 잘 쉴 수 있을까가 항상 저희 연구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쩔 때는 이 방법으로 해보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야 이게 정답이구나 했는데 정답이 나오면은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고 돌아서 다시 처음에 했던 방법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주제로 하는 반대의 법칙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정답이 나오면은 항상 그 반대가 생겨나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제가 숨을 잘 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굉장히 닮아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반대의 법칙과 아까 그 파란색에 대한 의미도 얘기를 하자면은 파란색은 일반적으로 그 차가운 색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스불을 틀어보면은 제일 뜨거운 부분 색도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지구도 파란색이고 하늘도 파란색이고 우리한테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색이에요.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이 제일 넓어서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고 가장 변색이 안 되는 색이기도 하고 그래서 역설이 세상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저의 그 이론하고 가장 잘 맞아서 파란색이 기본인 거고 그럼 단색이 있으면은 사실은 당연히 그 반대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고 또 정적인 그림이 있으면은 화려한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언제나 그런 반대의 법칙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순간에 그건 네 생각이지 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 반대 법칙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이 세상의 시작이나 그런 것들까지 아무튼 생각을 하면서 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이것도 얘기를 하자면 기니까 뭐 이 정도. 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파란색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었고요. 다음 질문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실까요? 네. 저는 작가님 유튜브로 처음 뵙게 됐었는데 초반에는 그냥 작업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작업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동안 또 안 보다가 최근에 또
그 대표님 그 얘기 듣고 또 다시 찾아서 듣고 이랬었는데 그 아까 체력 관리는 제가 질문한 건데요. 네, 근데 그 병 얘기 지병을 들어보고 약간 그 5분 운동하신다는 걸 처음에 유튜브 5분 동안 뭘 할 수 있는 거지 했는데 말씀 듣고 나서는 그 루틴이 되게 궁금해져서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스피닝 머신이라고 있어요. 자전거인데 자전거보다 좀 센 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자전거를 운동해서 운동 효과가 있으려면은 좀 10분 이상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피닝은 되게 무거워서 아무튼 우리가 자전거 산악 같은 데 올라갈 때 서서 막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은 근육도 엄청나게 쓰고 힘도 엄청 들잖아요. 스피닝은 그렇게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만 운동해도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굉장히 효율적인 거를 좋아해서 그렇게라도 하면은 괜찮은데 사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후임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막 운동도 막 가르치고 하는데 근데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많은 경우가 군대에서는 열심히 운동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운동 안 해가지고 도라미 탑을 낸 사람들 많아요. 네? 그래놓고서 페이스북에는 항상 몸 좋았을 때 사진만 붙여놓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그것도 물론 더 길게 할 때도 있고 더 짧게 할 때도 있죠. 근데 특히 저는 운동도 그렇지만 저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그 감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도 어느 정도 안 하면은 뭔가 내가 몸이 달라졌다라고 느껴지는 그 선이 있잖아요. 특히 저는 되게 감각을 키워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게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정도 안 하면은 그 감을 다시 찾는데도 오래 걸리잖아요. 이 감을 놓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이라도 잠깐이라도 내가 그걸 놓고 있으면은 그 감을 다시 찾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저처럼 추상을 그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개그맨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그맨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진짜 잘 나가는 개그맨은 사람들이 그냥 앞에 나와서 가만히 서 있어도 막 웃어요. 근데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미묘한 감정인데 그 미묘한 기세, 이 사람도 좀 최고조에 있었을 때는 내가 하면 사람들이 다 빵빵 터지니까 뭔가 그 기운이 있잖아요. 저는 저 같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놓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매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모든 게 그렇다라고 봐요. 방송을 하는 것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기세에 물리면 안 되거든요. 네. 내가 제일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됐는데 저도 오늘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조금 그 뭐지? 아유, 맞아요. 질문해도 되나요? 아, 네. 그럼요. 그러니까 타작가 관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한테 작가님이 딱 뭔가 세상에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게 된 그 계기,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홍치기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노력도 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작가님이 어떤 계기가 있었고 그때 이제 하셨던 노력은 무엇이었으면서 또 따랐던 이유는 뭐였는지 좀 그런 좀 저는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노력일 텐데 제가 우리나라랑 되게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면 한국 축구랑 많이 닮아있거나 저는 뭔가 한 방은 없었거든요. 뭔가 되게 엄청난 일이 있었던 적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지금 미술시장에서 저보다 더 뜨거우신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막 또 엄청 크게 이슈가 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또 의외로 되게 실속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막 되게 뜨거우신 작가분들을 만나봐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그것도 작품가가 높지도 않아요. 제가 저 호당 13만 원이거든요. 호당 13만 원인데 근데 아무튼 제가 생각보다 돈은 또 되게 많이 벌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그렇잖아요. 경제력은 10인데 뭔가 국력은 하나도 없고 맨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떻게 보니까 또 우리보다 별로 잘 사는 나라도 없어요. 미국 빼고는 유럽 같은 데 가봐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 줄 알았는데 대부분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한국 미술 시장도
되게 막 도태되고 좀 제3시대 미술인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뭐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제일 미술 시장이 좋은 데가 또 우리나라예요. 그런 걸 보면은 별거 아닌데 생각보다는 좀 시속이 있는 약간 우리나라를 닮은 것 같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져가는니까 나도 약간 저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약간 이게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안 됐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다른 뭐 찝었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어떤 전시가 갑자기 확 이렇게 뜨거워졌던 어떤 전시가 있었는데 제가 2016년도부터 좀 잘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2016년도에 제 와이프랑 사귀었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면서 이게 운명인가 하면서 결혼을 했거든요. 이게 뭐지? 이게 뭔가 세상이 이렇게 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와이프를 만났을 때 제가 진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때 막 알바해서 50만 원 벌 때인데 와이프가 막 밥도 사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뭐 그런 지 얼마 안 지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잘 돼서 그다음부터는 크게 뭐 경제적으로 어렵게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좀 작가들이 그게 좀 필요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일 텐데 지켜보고 있다. 좋은 활동을 하는 것 같다. 근데 사람들이 작업이 괜찮은데 작품을 그것만으로 바로 사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몇 년 지켜봐요. 이 사람이 꾸준히 할 건가.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컬렉팅을 좀 많이 하는데 컬렉팅을 하다 보면은 또 저도 그런 고민들을 해요. 또 많은 젊은 작가들이 이 작가가 이대로 작업만 쭉 하면 될 것 같은데 작업을 막 그만둔다라든가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하고 싶죠. 작업 그만두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검증이 되고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뭐 돈을 벌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사람이 작업은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이 작가를 지켜보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쌓이고 시간이 좀 지나고 하면서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굴하지 않고 좀 꾸준히 그래도 사람들에게 선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왜 2016년부터 잘 됐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물론 작업이 계속 발전한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계속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더 좋은 반응을 얻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철학에 더 가까워질까. 결국에는 저는 팔리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일치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 내가 안 팔려고 그린 그림을 사람들이 더 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추구해서 가까워지다 보면은 작업이 좋아지면서 그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뉴스거리나 그런 걸로 잘 되거나 그러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그라들 수도 있는데 그냥 진짜로 별거 없는데 작업이 좋아서 사주신 분들은 진짜 좋을 수 있으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 갑자기 뭔가 터지지 않을까요? 사실 꾸준히 해도 잘 안 되는 분들이 더 많긴 하죠. 어쩔 수는 없는데.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어떤 작가님인지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작품이 엄청 인기가 많았었대요. 한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갑자기 좀 쉬고 싶다 하시면서 몇 년 동안 작품 활동을 안 하셨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작품을 냈는데 정말 좋은 작품이지만 갑자기 인기가 뚝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좀 일맥상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뭔가 이렇게 작업을 그만둔 것 같은 느낌까지 들면은 좀 그렇기는 하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작가로 살아남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뭐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영상 찍고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편집하면 그래요. 이거 해외 갤러리 전시를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좀 젊었을 때부터 해외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저는 작가 생활에 그래도 좀 안정감을 느꼈을 때가 해외에서 작품이 지속적으로 팔렸을 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순간의 인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들쑥날쑥할 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80억 인구 중에 진짜 막 0.001% 정도는 내 작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좋은 작업만 하면은 사실은 작품 판매되는 건 전 세계 시장에 나가면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감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해외 활동,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이 너무나 잘 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외 활동을 좀, 물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되게 어려운 거기는 하지만, 뭐 대표적으로 아티스트나 여러분들이 직접 올릴 수 있는 거는 사치아트 같은 거 있잖아요. 사치아트에다 올려놓으면 그걸 보고도 연락 오는 것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플랫폼들에다가 자기 포트폴리오를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외 활동을 좀 안정적으로 하다 보면은 저는 작가 생활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해외로 작품을 어떻게 보내고 이런 거 제 유튜브에 제가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스스로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야죠. 네. 여러분 많이 노력해 주세요. 이미 뭐 유명하시겠지만, 네. 또- 시간이 거의 다 되니까. 아, 네네. 그럼 여기서 마칠까요? 아니, 마지막 뭐 하나만? 마지막 질문. 아니면은 대표님 뭐 질문 있으실까요? 맞아요. 저요. 다 얘기를 했고 유튜브에서도 다 봤기 때문에 궁금한데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뭐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프로그램에서 항상 하는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예.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필수 질문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싫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간적으로서의 계획은 항상 끝까지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인간적인 계획이고, 작가로서의 목표는 제 모든 그림이 벽에 걸려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목표예요. 왜냐면은 저는 작가로서 제가 지금 사실 작업을 열심히 하는 거는 작품이라는 건 자기 자식 같잖아요. 자식들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컬렉팅을 하다 보면은 컬렉팅이 너무 많으면은 벽에다 걸어둘 수가 없어요. 근데 작품이라는 거는 걸어두지 않고 창고에 넣으면 썩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고흐다. 고흐의 작품을 누가 창고에다가 넣어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작품 손상이 되지 않는 자리에 놓을 텐데, 내가 내 작품들에 대한 의무감으로 내가 더 좋은 작가가 되고 사실은 유명 작가가 돼야지 내 작품들이 다 소중하게 사람들이 보관을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모든 작품들이 벽에 걸려있는 게 저의 작가로서의 목표입니다. 진짜 멋진 목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언젠가 컬렉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이제? 네, 그럼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혜리였고요. 최승현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